복수는 언제나 정의와 불편한 근접성을 유지해왔다. 복수는 흔히 정의의 원시적 전단계나 도덕적 왜곡으로 정의되지만 이러한 대립은 왜 법 질서에 헌신한 사회에서도 복수가 여전히 이해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복수는 정의의 문법 바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매우 유사한 언어로 말한다. 그것은 잘못 책임 비례성 보상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다. 복수를 정의와 구분짓는 것은 도덕 구조의 부재가 아니라 그 주장을 판정할 공유된 권위의 부재이다. 고전 철학은 이미 이 근접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개인적 대응이 아닌 공정한 판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복과 구별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자연스러운 감각이 존재하며 이것이 법 이전의 정서적 토대가 된다는 점도 인정했다. 복수는 바로 이 직관에 호소한다. 그것은 잘못이 질서를 교란했으며 이를 바로잡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복수는 제도적 형식을 우회하면서도 정의의 기본 문법을 모방한다. 로마 법사상은 이 관계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초기 로마 법은 사적 복수의 관행에서 출발하여 보상과 처벌의 체계로 발전했다. 이 전환은 복수의 논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공적 절차로 번역한 것이었다. 눈에는 눈이라는 탈리오 원칙은 잔혹성의 표현이 아니라 보복의 한계를 부과하고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정의는 복수를 거부함으로써가 아니라 형식화하고 제약함으로써 등장했다. 그 결과 복수는 정의 속의 역사적 잔여이자 정서적 그림자로 남아있다. 현대 법의로는 처벌을 억지 교화 사회, 방어와 같은 합리적 원리에 근거 지음으로써 정의와 복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자 한다. 체살의 베카리아와 같은 사상가는 처벌이 열정에서 벗어나 공공의 효용만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틀 안에서도 도덕적 응보의 언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여전히 책임 범죄의 중대성 비례적 대응을 말한다. 이 언어는 복수의 정서적 논리와 공명한다. 법은 분노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잘못에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직관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처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정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깊이 정서적 판단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너선 하이트 등의 도덕 직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용 편익 계산뿐 아니라 부정의에 대한 즉각적 감정 반응을 통해 처벌을 평가한다. 법적 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인식될 때 피해자와 관찰자는 이를 비효율적이기보다는 부당하다고 표현한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복수에 대한 상상이 번성한다. 복수 욕망은 정의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문법이 제대로 발화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정의의 문법은 서사 구조도 포함한다. 정의는 사건이 질서 있게 배열되고 원인이 규명되며 책임이 귀속되고 종결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요구한다. 복수 역시 유사한 서사적 호를 따른다. 상처로 시작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교정적 행위를 상상하며 해결을 기대한다. 차이는 누가 이 서사를 통제하는가에 있다. 정의에서는 서사가 집단적으로 승인되고 제도적으로 안정화된다. 복수에서는 서사가 개인적이며 논쟁적이고 불안정하다. 이 구조적 유사성은 제도가 불신되거나 접근 불가능할 때 복수가 왜 쉽게 정의로 자신을 제시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 서사적 차원은 이행기 정의의 맥락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대규모 폭력 이후의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재판은 사실을 확정할 수는 있지만 인정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에 대한 요구는 혼란의 요구가 아니라 보다 완전한 정의에 대한 요구로 등장한다. 그것은 정의의 문법이 절차로 축소되고 도덕적 목소리를 상실했다는 감각을 표현한다. 제프리 머피와 같은 법철학자들은 원한과 복수 욕망이 도덕적 통찰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원한은 자신이 잘못을 당했으며 도덕적 동등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복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도덕적 항의를 함께 배제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정의의 과제는 이 항의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악의 순환을 재생산하지 않는 형태로 번역하는 데 있다.
정의는 복수와 공유하는 문법을 인정하되 그 주장의 일방적 실행을 거부해야 한다. 동시에 복수는 정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법 제도는 일반 규칙과 추상적 범주를 통해 작동하며 고통의 특수성을 완전히 다루지 못한다. 복수는 바로 그 특수성에 정확히 응답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약속이 복수를 유혹적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도 발생한다. 단일한 관점을 절대화함으로써 복수는 공정한 판단에 필요한 거리를 붕괴시킨다. 피해자의 내부에서 정의처럼 보이는 것이 외부에서는 새로운 부정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복수와 정의의 구분은 감정대 이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둘 다 잘못에 대한 구조화된 응답이며 규범에 호소하고 종결을 추구한다. 차이는 승인과 상호성에 있다. 정의는 처벌자 역시 공유된 규칙에 묶는 상호성을 지향한다. 복수는 보편적 언어를 호출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일방적이다. 그것은 판단을 받지 않으면서 정의를 주장한다. 이 점은 복수가 왜 종종 자신이 회복하려 했던 균형을 무너뜨리는지를 설명해준다. 공유된 권위 밖에서 행해진 행위는 반대 주장과 대항 서사를 불러온다. 각각의 복수 행위는 새로운 상처를 생성하며 또 다른 계산을 요구한다. 정의의 문법은 서로 경쟁하는 방언들로 분열되며 어느 것도 최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질서를 회복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부정의의 증식을 낳는다. 그럼에도 복수가 지속된다는 사실은 정의가 자신의 기초적 긴장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법 제도가 인정 비례성 서사적 종결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 복수는 정의가 침묵하는 지점에서 말하는 그림자 문법으로 남을 것이다. 복수를 단순한 문법 상태가 아니라 경쟁하는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매력과 위험을 보다 정직하게 평가하게 한다. 따라서 정의의 과제는 복수를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복수의 문법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조건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을 넘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통을 인정하고 도덕적 의미를 언어화하며 정당하다고 경험되는 종결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을 때 정의의 언어는 공허해지고 그 자리를 복수가 대신 말하게 된다. 한편 법은 상처의 공간에 개입하면서 중단을 약속한다. 복수가 일방적 행위를 통해 해악을 확장시키려 할 때 법은 그 연쇄를 공적 절차 속으로 흡수함으로써 멈출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한다. 이러한 중단은 종종 복수에 대한 문명의 승리로 묘사되지만 이 서사는 법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법은 복수 충동을 제거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적 원한을 집단적 사안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방향을 바꾸려 한다. 따라서 이 중단은 부분적이며 조건적이고 취약하다. 그것은 법이 상처를 정의로 설득력 있게 번역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역사적으로 법의 등장은 정당한 보복을 독점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정당한 폭력의 독점으로 정의했다. 이 주장은 사적 보복이 갈등을 증식시켜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법은 특정 제도만이 잘못에 응답할 수 있으며 그 응답은 확립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개입한다. 이때 법은 복수의 도덕 논리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논리를 실행할 권한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초기 법체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이러한 중단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회에서 법적 판단은 복수를 폐기하기보다는 협상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보상, 벌금, 의례적 사과는 혈연 복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는데 이는 상처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은 복수의 문법을 보존하면서 형식을 바꾸는데 성공했을 때만 복수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현대 형법 역시 이 패턴을 이어간다. 처벌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잘못을 규탄하는 공적 응답으로 정당화된다. 에밀 디르켄과 같은 법사회 학자들은 처벌이 공유된 도덕 규범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 의미에서 법은 한때 복수가 말하던 언어를 사용한다. 잘못이 발생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상처 입은 이들에게 신뢰할 만하게 경험될 때 중단은 작동한다. 절차적 정의에 대한 연구는 이 중단이 인식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톰 타일러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절차가 공정하고 존중적이며 참여적이었다고 느낄 때 법적 판단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이 피해자를 도덕적 주체가 아닌 증거 제공자로만 취급할 때 중단은 실패한다. 이때 복수는 법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배제의 방식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다시 등장한다. 법은 시간적 거리를 도입함으로써도 복수를 중단시킨다. 법적 절차는 조사숙의 판단을 요구하며 즉각적 반응을 지연시킨다. 이러한 지연은 종종 비효율로 비판받지만 중요한 도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상처와 응답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열정을 가라앉히고 관점을 확장한다. 그러나 이 시간적 거리는 무관심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지연이 과도하거나 불투명해질 때 상처가 방치되었다는 감각은 강화되고 복수의 긴급성은 되살아난다. 법이 주장하는 중립성 역시 중단의 역할을 복잡하게 만든다. 법은 유사한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는 공정성을 지향한다. 이는 정의에 필수적이지만 항상 특수적인 상처의 경험과 충돌한다. 피해자들은 법적 추상화를 자신의 고통이 지워지는 과정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복수는 바로 그 특수성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매력을 얻는다. 법이 추상성과 인정을 균형 있게 결합할 때만 복수는 효과적으로 중단된다. 이행기 정의는 이러한 긴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맥락이다. 권위주의적 폭력이나 내전 이후의 사회에서 법 제도는 종종 약하거나 불신받는다. 재판만으로는 복수의 순환을 차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실위원회 추모사업 배상 제도가 법적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는 법만으로는 기억, 굴욕, 의미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인정이 결여될 때 복수는 해소되지 않고 이동한다. 법의 중단은 법이 부정의하다고 인식될 때 그 한계를 드러낸다. 선택적 집행 불평등한 형량, 구조적 편향은 법이 정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조건에서 복수는 법의 거부라기보다 법의 수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보복행위는 법이 배신한 정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이 역설은 법이 정의로 인정될 때만 복수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처벌 철학자들은 법이 복수와의 근접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칸트는 처벌이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 도덕적 응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개인적 원한을 제거하려 하면서도 법적 정의 안에 응보적 핵심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응보 정의 역시 신뢰받는 제도를 전제로 한다. 신뢰가 붕괴될 때 응보는 다시 복수로 붕괴된다. 둘을 구분하던 권위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 복수를 중단시키는 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이다. 법은 상처를 듣고 잘못을 판단하며 비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부과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 이 수행은 모든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때 복수는 단순히 되돌아오지 않는다. 정의의 언어로 무장한 채 법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돌아온다. 이러한 역동을 이해하는 것은 법이 복수를 한 번에 대체한다는 안락한 서사를 흔든다. 대신 법과 복수는 긴장 속에서 공존한다. 법은 복수의 문법을 차용해 그 실행을 억제함으로써 복수를 중단시킨다. 복수는 법이 약속했으나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는 그림자로 남는다. 중단은 실제이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다. 이 통찰의 의미는 정의가 제도적 존재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정의는 응답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경험을 요구한다. 법은 사적 고통을 공적 의미로 전환하면서도 그 도덕적 힘을 소거하지 않을 때 복수를 중단시킨다. 그에 실패하는 곳에서 복수는 위험하지만 이에 가능한 대안으로 남는다.